몇 년 지나야지 이런 모을 수 있습니까? 정도면 1억을 모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모아요. 진짜 돈 모으기 힘들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이 경제 용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적금은 못 깨잖아. 이율 높고. 와, 대표님 심각합니다. 내가 강의하는 거 아니다. 저번에 출연하셨던 우상권 대표님 내가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좀 스토킹했거든. 근데 되게 유익한 내용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 대표님 유튜브 시청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방식 안에 내가 제한돼 있었구나. 이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혼자 배우면 아깝잖아. 우리 직원들도 이 좋은 정보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재벌 컨텐츠로 뜨다 보니까 되게 좋은 알찬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어렵게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이거든. 진짜 주는 거 맞죠? 우상권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짜 직원 시절부터 단계 와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돈 모으는 이것을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의미예요?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돈의 기능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대부분 돈이 들면 쉽게 해결하잖아요. 돈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근데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죠. 편리하니까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드니까 행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이것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소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원하는 거죠.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심리나 이 생각은 어쩜 행동으로 반영을 많이 하는데요. 소망과 선택은 엄청 다른 결과를 납니다. 오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라는 A라는 사람과 나는 저녁 6시에 무조건 라면을 먹을 거야 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A라는 사람이 라면을 실제로 먹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B라는 사람이 높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주변에 자수성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부자를 선택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거든요. 망상활성계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목적지를 집어넣으면 경로 분석을 해요. 우리가 명품 가방 샤넬백을 사고 싶으면 샤넬백을 갖기 위한 정보를 계속 집어넣게 돼요. 지나가다가 샤넬백이 갑자기 막 더 자주 보이게 되고 유튜브를 봤는데 이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또 그 관련된 정보를 보이고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부는 선택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부자를 선택하면 소득이라는 게 꾸준히 있어야 돼요. 소득. 즉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절대 많은 아니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 뭔가 창업해야 되고 뭔가 막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면 첫 번째 1단계가 인플로이거든요. 고용자잖아요. 직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셀프 인플로이입니다. 자영업자죠. 사업자를 내고 내가 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셀프 인플로이와 또 비즈니스는 틀려요. 세 번째가 비즈니스인데요. 비즈니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대표님이 여기 없어도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규칙과 시스템이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인베스터라고 투자자입니다. 돈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 투자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확실한 아이템이 있거나 경험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인플로이부터 하셔야 돼요. 직원부터. 성공하는 직원이 되면 셀프 인플로이로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직원이었다가 셀프 인플로이 가는 분들은 뭐냐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요. 와, 너 정말 직원으로 하기 아깝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성공하는 자영업자가 되면 비즈니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되면 인베스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투자자인 거죠. 제가 부의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과 지출 요 두 가지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지출을 뺀 나머지가 자산 지수가 돼요. 내가 소득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 지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뭐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 성공한 직원이 되어야 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딴 거 없잖아요. 승진하는 거? 일단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회사와 손을 얹고 대표님이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마 여러분이 대표님이라면 나와 하는 이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때요? 당연히 그 사람을 월급을 더 주더라도 내가 계속 그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투잡, 쓰리잡은 권하지 않아요. 둘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소득이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그러면 한 가지를 파고드셔야 돼요. 투잡, 쓰리잡은 전문성을 해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업은 괜찮은지, 요즘은 자동화 부업 AI 때문에 많거든요. 네, 이런 네. 것도 괜찮은지. 저 대표님 제안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데 부업을 하자는 에너지가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더 올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치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면 이 정도는 제가 조금 인센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아니면 대표님께서 좀 제안해 주시면 그 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최고죠. 대표와의 신뢰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로 올라가고 성공할 때까지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조력자가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과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에게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내가 봤을 때 거절할 오너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표가 딱 보면 뾰족한 모습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바퀴만 싹 돌아보잖아요. 진짜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안 열심히 하고 다 보여. 또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제의를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오너가 오히려 진짜 어리석은 오너이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모아요. 맞죠? 진짜 돈 모으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돈을 못 모으냐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유대인식의 교육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돈을 받으면 목적이 뭐예요? 다 쓰기 위한 거잖아요. 즉 소비가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어때요? 내 이거 사야 돼. 이거 필요해. 돈 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개념 어때요? 돈은 쓰는 거다. 자, 유대인들은요. 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돈 교육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지갑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너의 금고다 라고 하고 부모님이 주 단위로 용돈을 주면서 4가지 바구니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저축의 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의 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네가 이 돈으로 투자의 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소비의 바구니에 네가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 중에 어느 정도 나눠서 넣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18세가 되면 1억에서 3억을 모아요. 이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관리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8세 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자기가 돈 관리를 해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돈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세가 이상이 되면 어때요? 갑자기 저축을 하라 그래요. 부모님이 이제 일하니까 돈 좀 모아라.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잖아요. 돈을 모아야지 생각하고 그때서야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학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돈 모으는 거는 재능일까요?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재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자기 자신을 딱 50%만 믿으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50%는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10년 동안 하면 10억 모을 수 있어요. 평균율의 법칙에 의해서 주변에 자손가 있는 분들은 이 원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분들이에요. 뭐냐면 반반 법칙이에요. 반반 법칙. 소득이 있으면 절반은 저축을 하시고요. 나머지 반튼으로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럼 저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이 경제 용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저축과 적금은 뭐가 틀려요? 적금은 못 깨잖아. 이율 높고. 와, 대표님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저축 안에 적금이라는 게 있고요. 예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적금은 쌀적자죠. 내가 매달 돈을 쌓아서. 적금 안에도 고정적금이 있고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 중에 고정적금은 뭡니까?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자유적금은 뭐예요?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만기 정해있는 일정 동안 내가 넣는 거예요. 적금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고 그 다음 날에
자동이체로 빠지게 한다면 어때요? 내가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내가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일단 써요. 쓰고 남는 것을 저축하기로 결심해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 통장을 좀 만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고정적금에 대한 통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돈은요, 4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1단계는 모으는 구간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불리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는 돈을 지키는 구간이에요. 네 번째는 돈을 나누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월급을 타고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자꾸 불리려고 해요. 뭐 눈덩이로 굴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은 처음부터 굴립니까? 모으죠. 작을 때부터 굴리면 안 돼요. 작을 때는 굴리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빨라요. 1억 미만이다 내 자산이. 그러면 저는 불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으셔야 돼요. 저축으로 모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고정적금 첫 번째 들라는 건데요. 첫 번째 고정적금을 넣으시고 1년 만기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요. 우리는 모을 때.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야 내가 돈을 모으고 이것을 계속해서 돈을 모아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떼서 만약 그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고정적금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최대한 많이 모일 거예요. 두 번째 통장은요, 예금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예금 통장은 동시에 만드시면 좋아요. 1년짜리 만기 적금을 하나 드시고 예금짜리도 1년을 드세요.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예금을 그날 그냥 넣으세요. 큰 목돈은 아니라도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짜리 고정적금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1년 뒤면 어때요? 12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에 내가 이 100만 원 넣어놨었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 작은 알파가 생기겠죠, 이자가. 1년 지난 후에는 이 돈이 13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요거를 어디에 넣냐면 다시 예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적금을 똑같이 드는데 급여가 조금 올랐으면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올리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통장은 요즘에 청년저축이라는 게 있죠. 일단 3년 만기잖아, 그죠? 근데 내가 평균 이하로 소득이 잡혀있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돈을 10만 원 넣으면 나라에서 30만 원 매칭을 해줘요. 그러면 40만 원씩 3년 동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이 아니다. 나 평범한 소득이다. 그러면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을 매칭해줘요. 근데 앞에 원금이 어때요? 대부분 청년중학교 욕심나서 더 넣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만 원만 넣으세요. 20만 원 넣어도 30만 원 붙어요. 차상위 계층은. 50만 원 넣어도 일반 소득층은 10만 원이 붙어요.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기에 쏟아부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바구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모으라고요? 1억. 그렇죠.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요, 존경합니다. 스스로 적금을 통해서 소비도 절제하면서 내가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가 정말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1억을 모은 사람이 있다. 무조건 결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10억을 무조건 모을 거니까. 그러면 청년들 평균 연봉치는 보통 한 달에 뭐 250이라 치고 네. 50% 자산지수 만들면 125만 원이잖아요. 네. 몇 년 지나야지 1억 모을 수 있습니까? 돈은요,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복리라는 게 있어요. 복리는 가속이 붙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불로소득 들어보셨어요? 일하지 않고 그렇죠. 쉽게 건물주, 맞죠? 네, 일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불로소득이 없을까요? 이자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돈에 관심 많구만. 돈 많이 모아놨는갑다. 그래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근로소득으로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도 어때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맡겨둔 고정적금에서 이자가 생기고 예금에서 이자가 생기고 청년저축에서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더구나 나라에서 또 돈을 보태주는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제가 돈을 꾸준히 모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속 구간이 생긴다 했잖아요. 가속 구간을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3억, 7억, 10억, 30억 이렇게 올라가요. 가속 그래프는 이렇잖아요. 일정한 이 구간까지는 굉장히 더디게 늦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은 이거예요. 점점 오르겠지 이거. 이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본다면 이 구간 전까지는 이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낮죠, 속도가. 근데 일정한 구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가 더 역전하는 상황이 생겨요. A, B라고 보신다면
이 B 구간을 만나봐야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직장인은 요즘에는 200 이상은 벌잖아요. 종일 근무한다고 치면. 그러면 반반 법칙을 통해서 가면 3에서 4년 정도면 1억을 모아요. 와, 진짜요? 네. 아니, 보통 사람들이 1,000만 원 1년에서 모으고 이 짓을 10년 해야 돼? 라고 하고 포기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3, 4년 그러니까 되게 쇼킹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월급이 제자리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반이 어때요?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자가 또 붙잖아요. 근로소득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10년 가잖아요. 10억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해요. 사회초년생 250번 나고 하셨는데 한 200 정도 월세 나가고 뭐 식대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하면은 얼마나 모아야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직장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월세가 있는 분들은 월세를 빼고 반틈을 저축하시고 반틈을 소비하시면 돼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그 정도의 환경이라면 사실 4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나의 경력과 나의 능력과 인정받는 것에 따라서 급여는 올릴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좋은 직장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좋은 직장 찾는 거 저는 딱 3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급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지출이 지나치게 나가지 않는 곳.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사는데 서울까지 왕복으로 뭐 내 차를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 앞에 내가 월세를 사면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해야 되거나, 그러면 차를 좀 적게 버는 곳에서 더 성장하는 곳에서 내가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1억까지만 아까 모으는 구간이라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구간이었죠? 불리기. 불리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눈을 잘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1억 이상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1억 모았다고 해서 소득이 없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저축에 대한 시스템은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억까지는 모으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불리는 구간이에요. 이 불리는 구간에는요, 여러분이 뭐를 이용해야 되냐 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무거운 돌을 들 때 사람 힘으로 들면 못 들잖아요.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좀 쉽게 드는 거죠. 이게 흔히 대출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제일 저렴해요. 집을 사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사는 거예요. 이 단계가 첫 번째 부동산 투자가 될 거예요, 아마.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 상승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같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반응이 반영되는 것이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의 아파트가 10년 후의 아파트 가격 더 낮을 수는 없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치에 따른 좀 다르겠죠. 수요가 좀 많은 곳이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내 집이 1억 주고 대출을 예를 들면 뭐 1억을 받아서 4억 됐다. 그럼 내 자산이 어때요? 3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5억 정도가 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가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인 불로소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 불로소득은 바로 상가에서 나온 임대소득이에요. 이 불로소득을 조금씩 적극적인 불로소득으로 만들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자,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소득이 있고 내가 투자한 곳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불로소득도 만들어져. 그러면 가속 구간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 구간을 만나면 10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자산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70%가 부동산 자산이에요. 나머지가 대부분 한 10% 정도 이상이 주식, 나머지 한 10% 전후가 현금 자산이에요. 나머지가 등등인데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아직까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외곽지나 너무 떨어진 곳보다는 조금 수요가 있는 곳에 있으면 더 좋겠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는 사람 이겨요.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1년 뒤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일단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시세를 바삭하게 알게 돼요.
1년 전부터 동선을 내가 쭉 한번 느껴봐야 돼. 저는 그전에는 원룸부터 시작했지만 20평 아파트에 처음으로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이사 오자마자부터 그 다음 이사 갈 집을 막 오토바이 타고 또 돌아다녀 봤었어요. 그때 주변에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나가면 경비 아저씨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했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여기 이사 올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속으로 1년 뒤에 이렇게. 그래서 진짜 1년 뒤에 그 집 이사를 갔어요. 진짜 웃긴 게 부산에 그 아파트인데 201동, 202동, 203동에 따라 가격이 다 틀려. 얼만큼 편의점 더 가깝고 얼만큼 학교 동선 더 좋고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 더 많은 정보로 스타트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를 보다 보면 이거는 내가 아는 정보에 비해서 싸게 나왔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보통 남양이 좋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낮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해질 무렵 봐야 돼요. 저는 항상 오후 한 5, 6시 돼가지고 미리 받은 아파트에 가서 봤어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늘이 져 있는 층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몇 시쯤에 이제 가려지는구나. 이거에 따라 시세가 또 달라져요. 부동산은 이 정보에 따라서 1, 2천만 원 깎을 수 있어요. 상가는 몇 억을 깎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불리는 구간 중에서 자산이 5억 이상 있다 치면 저는 부동산 건물에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소득으로 인해서 제 자산 가치를 높인 것보다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 높은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왜 기본이 몇십억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멀게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정도의 레벨을 살 수 있냐면 레버리지만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곱하기 3에 대한 시세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잔금을 다 치르고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시세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매매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에서 700이 나왔다. 이자를 예를 들면 150만 원 뺀다. 그러면 한 350에서 550 정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플러스 소득이 또 있겠죠, 그죠? 이게 합쳐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빠른 가속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 부의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간에 들었으면 우리 우상원 대표님이 네. 교통비 아끼려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시절에 네. 그 분노를 네. 지금 포르쉐로 지금 표출하고 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서 부를 이루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으는 구간은 터널의 구간이에요.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참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터널의 끝은 뭡니까? 빛의 시작입니다. 그 빛의 시작은 돈을 본격적으로 불릴 수 있는 구간이고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내가 소비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3단계는 돈을 지키는 구간인데요. 돈을 이제 불렸으면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TV로 보니까 60대인가 노인분이신데 자수성가했어요. 빌딩도 샀어. 불리기까지 잘했어.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재산 다 날려버렸어. 지키지 못한 거죠. 부자의 안정적인 그 위치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지키는 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여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돈 좀 써야지. 역시 대표님다운. 저는 이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상대를 알아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싶은데 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못 가져요. 아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돈의 속성은 정가생입니다. 정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한테 붙어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번 돈은요, 휘발성이 좋아서 날아가 버려요. 사기쳐서 번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길게 보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에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능력의 차이니까. 근데 들어왔는 돈이 잘 나가지 않는 돈은 분명 정직한 돈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딸인데 너무 모범생인데 딸이 학교에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우리 집에 한 달만 같이 자면 안 될까? 근데 한번 보자. 봤어. 일진이야. 한 달 같이 생활했어요. 모범생이 우리 딸이 한 달 뒤가 되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일진을 닮아가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번 돈도 있지만 내가 정직하지 않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정직하게 번 돈도 함께 달아나게 돼 있어요. 쉽게 버는 돈은 정직한 돈이에요. 정직한 돈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인정받아서 버는 돈 정직한 돈이죠. 예를 들면 주식했어. 근데 주식도 정직한 돈은 맞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막 20억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내가 정말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정직한 돈은 맞지만 사실 그 힘은 휘발성은 있다고 봐요. 또 투자를 하겠죠. 또 잃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평균율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번 돈은 내가 쉽게 또 내보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돈은 가속도가 붙어요. 인내하고 그 구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생명성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 한 끗 차이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부자도 봤어요. 돈 쓸 때 대화해요. 야, 내 미안하다. 내가 지금 니를 잠깐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니 다시 찾아올게 하면서 그 정도로 생명 있게 다뤄요. 허튼 데 안 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허튼 데 막 쓸까요? 진짜 귀한 곳에 쓰겠죠.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네, 이거까지 되면 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나누기는 뭡니까? 쉐어. 그냥 나누는 거죠.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타심이에요. 부자들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헷갈리죠? 예. 자,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버예요.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 번째는 테이커예요. 기버는 뭡니까? 주는 사람. 기브 앤 테이커는 내가 받으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어때요?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세 분류 중에 어떤 비율이 제일 많을까요? 아, 주고받는 사람. 그렇죠. 선물 받으면 어때요? 돌려주고 싶잖아요. 예, 안 받으면 어때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버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먼저 10,000원을 줬어요. 내 생일이 돌아왔어. 줄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10,000원 줄까요? 9,000원 줄까요? 한 11,000원짜리 줄까요? 11,000원 맞죠? 이게 1,000원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플러스 뭡니까? 협력자를 만들 수 있어요.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의 그릇은요, 이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릇은 사람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이야기해요. 즉, 이타심이 있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버가 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먼저 주세요. 다 돌아옵니다. 테이커로 인해서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브앤테이커로 다 메꿔집니다. 돈을 힘들게 모았어. 그리고 불렸어. 그리고 내가 잘 지켰어. 그러면 이타심으로 나누면 이 부가 계속적으로 좋은 기회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제 쭉 맥락을 듣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현실 자각 타임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가 제일 힘들었고 어떤 식으로 버텼고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제일 어두운 곳은요, 1,000만 원 먹을 때예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근데 1,000만 원을 넘어서면 그 구간이 또 다른 힘듦이 아니라 그냥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삶의 태도로 모으는 거거든요. 태도가 다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요. 자유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물이라는 통장 이름을 정해보세요. 짜투리 돈, 네, 10,000원 넣어도 되고 5,000원 넣어도 되고 이게 1년이 되면 꽤 돼요. 절제하고 참아서 모은 돈으로 나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보통은 부의 선택을 청년으로 하기에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할 상대가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선택을 배우자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부를 선택했어. 근데 아내는 부가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율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헌신이 필요한 거죠. 사회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저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이라는 게 돈만 버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맞벌이를 통해서 같이 반반 법칙을 함께 만들어가면 훨씬 빠르죠. 자, 마지막으로 부를 왜 이룰까요? 인간의 편리한 욕구를 채워주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는 이 부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획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 자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선의 자유입니다. 돈만 많아 부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꾸준히 자기 관리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셔야 되고, 내가 돈 많아, 늘 혼자야. 행복해 보입니까? 주변에 좋은 관계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은 자선, 누군가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발전돼요. 네 가지를 내가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를 이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우상권 대표님이 그 부에 대한 강의도 좋지만 직원 정신 교육 강의도 되게 좋거든. 농담이고 서비스업 마인드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좋은 강의가 많거든. 또 이제 시급 100만 원으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야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빵 대고 있잖아. 이 새끼가.
잡대. 한 상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쭉 달리가면 죽을 것 같다. 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야. 갑자기. 이거라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는 거지. 이 새끼.